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대만 문제를 갖고 중국과 협상에 뭐 카드로 쓸 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만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참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1기 때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게 대만의 차이원总统이었습니다. 음. 대만에서는 진짜 예상 밖의 음. 미국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요. 이건 중국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마 트럼프가 양안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지위 그리고 대만 문제의 어떤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만 정부의 액션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만 문제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 대만이 미국을 향해서 무기를 대량으로 산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무기가 바이든 시기에는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이마스 같은 무기가 이제 인도가 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긴 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는 적어도 대만 문제를 놓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걸 적절히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에 대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카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를 하게 되면은 뭐 주가는 상승할 거다. 네. 그리고 금리는 인상이 될 거다. 그리고 달러화도 강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선입관에 앞서 가지고선 대만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만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제안이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금액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선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다행스러운 면이라고도 해석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대만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반도체가 속칭 대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대만은 그거를 호국 신산이라 그래가지고선 가장 중요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100%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만 정책 그리고 대만이 또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모두 중국을 향한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중국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관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서슴없이 대만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제가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도 그리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상당히 유용하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픈 현상들을 많이 날 것인데 첫 번째로 대만이 최신급 무기를 구매하거나 대량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은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미국과 대만의 유대는 얇고 긴 상황에서 이제 굵고 짧은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조국의 통일이라든지 네.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민진당이 3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차잉원이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민진당이 연임을 한 후에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네.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모두 시진핑이 집권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유효한 수단, 조국의 통일,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왜
유효적으로 대만을 관리를 못했느냐, 대만의 어떤 독립 세력들을 그리고 통제를 못했느냐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투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시진핑의 포퓰리즘이나 애국주의의 어떤 정서를 통한 어떤 정권 유지에는 상당히 좀 큰 부담 혹은 반대급부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점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요.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나오고 그리고 뭐 주한 미군 사령관도 나가는데 대부분한테 물어보는 보통 한 30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한 270분에서 80분 정도는 대만 문제밖에 없습니다. 네. 대만 문제,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변 국가, 우리 동맹 국가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냐, 뭐 정세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거기에는 한반도의 문제는 한 10분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지금까지의 일종의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만 문제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한 2기가 되면 대만 해협 근처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움직일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아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집권을 했던 1기 4년 동안의 패턴을 보게 되면 조였다 느슨해졌다, 조였다 느슨해졌다. 더욱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진핑 정부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간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금성 하루를 모두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부인을 트럼프의 부인을 위해서 하루를 다 비워놓고 일반 관광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호사와 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무역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관리라 그럴까요? 통제 그걸 굉장히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중국 자신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측면은 중국 외교 그리고 중국에서 치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을 못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국가에서는 술이라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과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민주화되고 투명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트럼프가 그 중국의 전통적인 나라 다스리는 어떤 관례 그리고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어떤 패턴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치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당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역 전쟁도 그렇죠. 그리고 무역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 농산물 사라 그러거든요. 말 안 들으면 50%의 관세를 문다 그랬는데 잔뜩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20%를 줄이고 1차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트럼프 제2기에서는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재현을 한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특히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원래 상무위원회 회의는 짝수달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 정도 열리는데 이제 짝수달에 보통 열립니다. 그러면은 10월 말에 열려야 되는데 일부러 미국의 대선 기간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요 시점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8일 날 공보 형태로 발표를 한다라는 것도 미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상황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 가지고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정견을 표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타이완 해협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관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관세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관세가 됐는데 이게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협상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겠죠? 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을 관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얘기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에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선 과정에서 모든 국가는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 만약에 그 문제가 좀 심각할 경우에는 100%도 매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1기가 없었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겁니다. 근데 1기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싹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관세 전쟁 유효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근데 관세 전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야지 이 관세 정책에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환율은 지금 약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세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미 간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고 무역량도 더 늘어나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거 봐라. 중국 물건 없이 니네 못 살 걸 차이나 프리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관세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역 협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 전쟁은 지속할 거다. 다만 패턴을 조금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를 동시에 적용할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신산샹이라 그래가지고선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세계 1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인데 여기에 대한 관세. 그러면 중국은 다시 새로운 중국 제조 2025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선진돼 있거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관세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술, 금융, 관세를 적절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으로 응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국이 경제의 삼도마차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출 그리고 소비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거든요. 투자는 이미 좀 물 건너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해외 중국 직접 투자가 한 80%를 넘어서 90%까지는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시진핑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쌍순환을 하자. 수출로만 돈을 벌지 말고 내수 시장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쌍순환 국외의 시장 그리고 국내의 시장을 동시에 개발하자라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시장 내수 진작 정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물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너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경제 회복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는데 아마 최근 9월 24일 날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내수 진작책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증시 부양인데 네. 사실 증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시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유동성은 나중에 걷어들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요 며칠 사이에 중국의 증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기록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겠지만 그 정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만큼의 어떤 규모나 그리고 섹터별로 투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중국의 예산이 한 36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130조예요. 그러면 당시에 36조에서 4조니까 한 10 몇 퍼센트가 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15조에서 20조를 풀어야 그러네요. 된다라는 네. 건데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을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는데 장기 국채도 빚인데 다만 계정에는 그 빚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유로 하는데 그럼 언제 걷어들일 거냐? 장기란 말만 했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지 폭탄이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폭탄이 더 어떤 시간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뭐 중국이 적절한 수단이 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혹은 내년 연초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규모 그리고 투자되는 대상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역시도 광이다. 지금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과잉이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는 것이고 늪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또 돈에 대한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중국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선 산업을 인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구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육성을 해서 지금 세계 1위로 만들어놨거든요.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산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역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진핑이 하얼빈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경제 어떤 모멘텀을 찾아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쉽게 풀면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상업화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업화가 되지 않고 그냥 군수 아니면은 뭐 어떤 정보나 첩보 같은 데서 활용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표하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민영화 혹은 상업화하는 과정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거 중국이 이걸 상업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는데 그리고 AI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새로운 법규들을 만들었는데 그 법규들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해가지고선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한계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것을 풀게 되고 상업화, 민수화로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경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국가 발전, 국가 통제라는 것에 너무 어떤 방점을 두게 되면은 이 산업의 발전은 있을 줄 몰라도 이 산업으로 통한 어떤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견인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중국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려울지 어렵지 않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네.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기민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를 보게 되면은 관세 정쟁도 했고요. 물론 국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를 먼저 했습니다. 네. 법인세 인하 문제를 끝내고 나서 바로 관세를 가지고 때렸고요.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불리하니까 그걸 약세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뮤니신이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선 그런 얘기도 달러 약세가 너무나 우리한테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그걸 수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상대방의 칼날을 보이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뮤니신이 먼저 축배를 네.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역 협상으로 들어갔고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기술 문제까지 확장시켰고 그리고 금융 문제까지 확장시켰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자신도 이 범주 내에서 이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중국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요. 무역으로 통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심리 같은 건 위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 진작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껴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강박을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 투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이럴 경우에 외국인 투자는 계속 더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도 갔다 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1년에 2번 가장 큰 그 박람회 비슷한 걸 합니다. 그걸 칸tum 페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는 광자회라고 그러는데 광동성에서 무역 박람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열기는 코로나 때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사람은 많은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기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어떤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간첩법 제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하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망설이게 되는 네.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거가 바이든 행정부 때 상당히 성과를 이뤘고요. 이제 또 새로운 4년이 돌아오니까 그 아마 모멘텀이나 그런 동력은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제조업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없고 서비스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제조업 대국과 서비스업 대국을 모두 향유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것까지도 갖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또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입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주장과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마 새로운 모멘텀을 트럼프 행정부는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해 주셔서 네.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가면 뭐 미국과 중국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차 팔아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미국의 어떤 기술을 상업화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면은 중국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또 육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다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테슬라는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테슬라의 카메라 같은 거를 다른 단차들은 중국의 관공서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공서 출입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상인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쇼핑 갈 때만 몰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제재를 푸는 것도 아마 미국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걸 빼게 되면 중국이 제조 2025를 하든 30을 하든 상당히 참 많은 저항 그리고 제약에 부딪힐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민감한 게 아마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단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띌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중국에 어떤 조치를 가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고 한번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1차 때 1기 행정부 때 모습을 재현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세.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여서 많은 미국인들이 환호할 수 있고
또 고용이 되면서 고용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실업 문제에 대한 압박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국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기술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육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일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재료, 기술 그리고 어떤 제조업 설비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레거시 제품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동시에 할 건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관세는 트럼프에서 가장 유용한 거고 트레이드 마키이기 때문에 아마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 전으로 해가지고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 중국은 상당한 심리적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세를 제일 먼저 때리면 중국이 대응을 하겠죠. 뭐 관세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환율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환율은 중국은 뭐 다른 나라 같지 않게 시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마다 고시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같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뭐 잘 펼쳐져 나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잘 펼쳐져 나가지 않는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유일하게 다른 거는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종종의 문제를 모두 껴안고 있고 그것들이 지뢰밭에 지뢰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뢰를 터진 상황도 안정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터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뢰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 걷다가 발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삼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수단과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거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과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고 가야 될 겁니다. 2015년, 16년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논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얘기하는 게 신常态, 뉴 노멀의 시대가 됐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중저속 성장을 하겠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를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은 매년 3월 양회를 통해서 또 한 번 폭발하게 되거든요. 5% 달성할 겁니다. 숫자를 맞추는 거는 중국이 잘합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니면은 정확한 건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숫자는 맞출 겁니다. 이거는 대내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인 상황을 공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청년 실업률이 20 몇 %였을 때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40 몇 %. 그래서 청년 실업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발표했을 때 청년 실업률 각종 그 계산 방법을 달리 했거든요. 근데 7월 달쯤 되니까 다시 19%, 20%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부인도 할 수 없어요. 중국의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률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걷다가 대학생들 제외하고요. 농민공 중국의 한 적어도 3, 4억 되는 농민공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적어도 그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6%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5, 6% 정도의 성장을 해야지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고 물가 문제 그리고 성장의 문제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5, 6%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좀 두고 보시죠. 네. 내년에 또 4% 성장률로 낮춰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특히 트럼프 후보가 원래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되면 뭐 24시간 안에 네. 전쟁을 끝내겠다는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24시간 만에 끝낸다는 말은 그 정말로 이게 과장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권이 트럼프에게 갔을 때 곧바로 협상이 진행되리라는 사상, 그 예측은 누구나 했던 것이고요. 러시아도 사실은 뭐 약간 좀 뭐 뭐랄까요, 조금 또 튕긴다고 할까, 슬쩍 이렇게 뭐 밀당을 하겠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하겠죠. 전황은 워낙 그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전시 경제로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 많이 풀려서 거품이 껴 네. 있을 텐데요. 얼마만큼 그 확실한 그 정보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그 경제 통이라고 할까요? 그 푸틴 대통령의 그 경제 자문이, 최고 자문이 그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러시아 경제가. 네. 그렇게 됐을 때 달리 말하면 짧게는 6개월 뒤에는 러시아 경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길어봤자 1년일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 러시아도 경제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상황인 듯 하고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 성과, 정가를 올려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지금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대통령, 네. 당선자일 텐데,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가 그 권력을 잡는 대로 곧바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러시아 대표와 우크라이나 대표를 그러니까 앉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앉지 않으려고 하면 어떨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그 경제 지원, 자금 지원을 끊어버리겠어 앉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러시아 측 대표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서 네. 전쟁을 지속하게 하면서 압박을 해서 러시아 대표를 앉히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전선이 1,200km인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중립지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네. 상황일 텐데, 그렇게 인정하고 완충지대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서부에 유럽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쪽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군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돼서 주둔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인력 부담은 그 서방 국가,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한테 지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비, 군비도 사실은 미국은 별로 내지 않고 그러니까 서방에게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방의 안보는 너희들이 지켜라, 뭐 네. 이런 식의 입장일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영토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뭐랄까요, 굳이 뭐 마다할 상황은 아닌 듯한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토를 중립국화 내지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네. 서방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그 영토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그 껄끄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방의 군대가 러시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목적이었죠. 네. 그런 목적과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 조건은 상당히 푸틴으로서는 껄끄럽고, 어떻게든 그 조건을 이게 뭐랄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도 예전에 휴전 협상 얘기를 하면서 조건을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국경을 그대로 하고 예. 러시아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이랑 좀 다르죠. 요 영토 문제만 놓고 보자면 원래 전쟁이 2022년 2월에 일어났는데 한 그 석 달인가 뒤에 아주 휴전 협상이 꽤 그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푸틴이 했던 얘기가 그 점령한 지역이 주로 이제 돈바스, 루안스크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면은 군대를 뒤로 물릴 생각이 있다. 영토를 다시 내줄 생각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휴전안에 동의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급히 우크라이나 날라와서 서방이 전폭적인 지원,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협상을 깨고 전쟁을 지속하라고 하면서 젤렌스키를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때 판단을 바꿔서 원래는 그 휴전 협상안에 서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보리스 존슨 총리의 말을 듣고 그걸 깨버리고 계속 전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됐었는데 그 2023년인가요? 그 푸틴 대통령이 아예 그 돈바스와 루안스크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로 봐서는 정당성이겠죠. 그리고 그쪽 주민들에게 그 비자까지 내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점령지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는다. 이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도의 그 선이라고 보이죠. 이게 아마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재미로만 보자면 21세기 최고의 그 어떤 담판, 어떤 그 지도자의 최고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판이 아닐까 싶고요. 큰 틀에서는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측의 입장과 기존의 어떤 이익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결국 항상 그렇지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종전안 아니면 평화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때 참으로 심한 밀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여곡절이 상당히 심할 듯한 느낌은 듭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면 됩니까? 뭐 친하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푸틴은 이번에 트럼프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데요. 둘의 친밀도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서로 뭐 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듯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 바이든과 이 트럼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호감은 이 트럼프 쪽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 트럼프 후보하고 누구죠? 그 여성 해리스. 그 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클린턴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 그 러시아 측이 그 트럼프 후보에게 그 배팅을 하면서 그쪽에 유리하게 몰아준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게 미국 국내에 문제가 될 정도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그 팬은 항상 그 트럼프 쪽에 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런 뭐 개인적인 호호 감정보다도 더 큰 것이 국제 정치에서의 그 구조일 텐데요.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내에서는 정책을 놓고 항상 그 대립을 해왔지만 국제 정세에서는 사실은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기치로 내걸면서 세계 각지의 그 분쟁 지역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노선은 공화당, 그 민주당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이단아적인 지금 야생마 같은 입장이었죠.
그래서 집권을 한 다음에도 그런 정책을 폈는데 결국은 그 뭐 어떤 분들은 뭐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집권당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틀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있을 텐데 여기에 그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그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0 시대일 때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존 볼튼이었죠. 존 볼튼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구상했던 모든 세계의 이게 그 그림이 다 깨졌다고 상당히 그 트럼프 후보가 네. 화를 내면서 존 볼튼과 완전히 끊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그런 식의 뭐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그 일관된 미국의 국익 수호 세력이라고 부르든 그 세력과 완전히 선을 긋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할 텐데 이런 구도가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자기의 어떤 구상과 맞아 떨어지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바마, 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그 외교 노선이 러시아의 국익 추구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면 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미국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함께 삼각편대를 만들고 이것을 거의 그 준동맹 수준으로까지 그 격상을 해서 이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항상 그 이런 면에서 이런 그 구도를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한쪽의 동맹이 강화될 때 반드시 그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반작용이 일어나서 반대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동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네. 이게 오스트리아 독일 그러니까 튀르크의 동맹 진영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그 동맹이었을 텐데 결국 그러다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의 삼각공조가 강화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 아니면 역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더 밀착하면서 새로운 냉전이 이 동북아시아 형성된다는 말은 제가 꼭 안 해도 많이 그 운이 됐던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좀 더 그 정교하게 들어가자면 일단 현 상태를 놓고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은 상당히 밀착 관계, 우호 관계이고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깨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그 중국이 북한의 행보에 껄끄러워하고 못마땅해하는 측면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너무 종속되는 것을 워낙 경계를 해왔는데 러시아와의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최근 그 1, 2년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뭐랄까요, 이 밀착을 하면서 크게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응 성격의 어떤 그 체제가 그러니까 성립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약간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상당히 그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확실하게 그 트럼프가 그 전에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과는 선을 긋고 완전히 다른 그 방향의 그 외교 노선을 걷는다고 하면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더 제휴 관계를 진전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정한 그 거리감을 둔다든지 하면서 양측에 다리를 놓는 이런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됐다고 하면은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더욱 더 밀착하는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여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
행보를 취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뜻이 잘 맞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만약에 미국이 자기의 그 뭐랄까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중국과 거리를 둘 것이고요. 만약에 그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미국의 어떤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허우적거린다든지 아니면 그 푸틴에게 푸틴 본인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과 그 계속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로서는 일종의 뭐 약간은 좀 세게 말하면 꽃놀이패를 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후보의 그 2.0 시대일 텐데 여기서 예전에 존 볼튼으로 대표되는 네오콘 세력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거기도 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관된 공통점 하나 있다고 보여요. 그것은 세계의 그 주요 지역에 미국이 개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중동 지역하고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이쪽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는 그 수준을 대폭 낮추고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에게 넘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분쟁을 빨리 끝내는 입장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뭐랄까요 이점을 내주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동북아시아로 우선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그 타겟이 중국일 텐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힘을 빼서 정작 그 미국이 주저앉혀야 될 상황인 중국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 근데 나 트럼프는 내 대권을 잡았으니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던 쓸데없이 들어가는 힘을 다 이제는 그 걷어들여서 집중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에 투여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나쁠 것이 없죠.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인데 이게 트럼프 후보의 큰 그림과 푸틴 대통령 이해관계가 최소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분쟁이 조성됐을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대만 문제를 놓고 아니면 중국의 어떤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더 이제 그 뭐랄까요 강화될 때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판돈을 올리면서 몸값을 불릴 가능성이 있죠.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좀 친해질 수 있는 미끼를 던질 것 같기도 한데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뭐 최근에 또 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그 세어 보니까 이 푸틴 집권기에 이 시진핑이라든지 중국의 국가 원수와 만났던 횟수가 거의 20번을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밀착 관계에 있는데 최근에 이 밀착 관계가 더 강화된 것이 결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외교 노선 때문에 그랬었는데 만약에 여기 제가 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저한 것이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약하긴 한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푸틴 행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어떤 패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즉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이 바라는 모든 것을 상당 부분 들어준다고 하면은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밀당을 하면서 러시아의 몸값을 불리는 그런 전술을 쓰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우호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러시아와 예. 북한 관계를 좀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북한군의 참전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많이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과연 파병인가 아니면 그 북한의 인력이 지원되는 형태인가 네. 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파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남는 장사를 합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이다. 또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대학교의 그 지안파 러시아인 교수로 안드레이 랑코프란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최근에 했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그분은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2025년 말에 종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1년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때 뒤늦게 북한이 파병을 한다든지 뛰어들면은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이 북한의 어떤 몸값을 후하게 쳐주지 않을 텐데 그 전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승리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트럼프 후보가 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단기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뒤늦게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빨리 들어가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기자라는 판단을 한 듯한데요. 그런 판단이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그야말로 면밀하게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행보를 했는지 아니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는지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지금 북한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고 보이죠. 푸틴의 전략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푸틴 대통령의 향후 외교 노선의 디테일을 조목조목 짚을 수는 없지만요. 푸틴의 20년 동안의 집권 기간을 통해서 일관된 노선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민주당과의 대립 속에서 견지했던 바는 뭐냐면 일단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겠다. 그래서 세계를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과거 소련과는 달리 미국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초고대 열강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강대국으로 받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고 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세계를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극 체제의 형성과 더불어서 또 경제에서 연관되는 게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란 것이 미국의 산업 능력에도 있고 소프트 파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밑바탕이 결국은 모든 국제 결제 수단을 달러로 해서 미국이 가지는 힘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달러가 아닌 다른 결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브릭스에서도 관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페트로달러 체제를 또 에게 동요를 일으켜서 미국의 힘을 빼겠다. 이런 일관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푸틴 대통령의 선전 문구인데요. 월드 머저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 다수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이 혼자 모든 것을 다 그 좌지우지했는데 세계는 그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고 이것이 바로 다수일 텐데 이 다수가 지금까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극 체제를 만들고 페트로달라 체제를 깨트리고 브릭스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푸틴의 월드 머저리티 세계 다수를 어떤 존중받는 그 뭐랄까 그런 체제를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사우스에 많이 통했던 것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브릭스 그 회의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는데 상당히 그 성황리에 그 이루어졌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네.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글로벌 사우스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서방과 미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이 그 서방국이 다 제국주의 국가였고 그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았던 식민지 경험이 바로 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1945년 이후에도 제국주의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서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제국주의 행태가 있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큰 뭐랄까요 그 뭐랄까 고통을 당했다는 어떤 기본적인 불신감과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반감이 있는데 이런 반감을 푸틴 대통령이 잘 파고들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크게 보면은 그 서방 진영, 동방 진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있는데 요 세 개의 축이 일정한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푸틴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이것이 향후 통할지 안 통할지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그 크게 할 수 있는가를 네. 좀 저희가 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익을 더 극대화하려면요. 일단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 편견이 뭐냐면 그 러시아란 나라가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뭐랄까 비효율적인 나라고 뭐랄까요 호전적인 나라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뭐랄까 별로 그 이바지를 하지 못한다. 상당히 적대적인 네. 관점을 보여왔는데 물론 그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아주 냉철하게 뭐랄까요 그런 국익을 추구할 때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지분을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하는 그런 추세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국제 정세에서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은 그 유리하게 조성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트럼프가 과연 호락호락 그 푸틴의 그 장단에 놀아날 것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 그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외에 지나치게 그 미국의 국익이 허비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국력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공화당의 상당수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이 트럼프 후보가 일종의 야생마 매버릭 같은 존재가 돼서 그 전에 민주당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아니 공화당 안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공화당과는 또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왔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궁극적인 국익을 극대화해서 미국의 어떤 그 위대함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푸틴의 모습과 트럼프의 관계가 그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민주당 계열의 어떤 외교 노선 아니면 공화당 일부의 외교 노선보다는 푸틴에게 더 많은 운실의 폭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게 좀 흐뭇한 어떤 상황이겠죠. 협상장에서 정말로 기싸움을 하면서 아주 그
뭐랄까요, 그 회오리 바람에 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확실히 그 뭐랄까요, 오바마 그리고 조 바이든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보다는 훨씬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또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은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6년 때 그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언론 보도가 비슷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종일관 보도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쪽에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일본 정계를 통틀어서 트럼프하고 어떤 파이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돼서 장녀 이방카 사위 쿠시너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재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쿠시너 가문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당선되고 일주일 만에 아베 총리가 뉴욕의 트럼프 빌딩으로 날아가죠. 네. 그래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자하고 첫 만남을 가지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돼 있어서 그랬던 당황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모시토라 정책이라고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시토라가 뭐냐면 모시가 이제 일본어로 만약에라는 네. 뜻이고 토라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모시토라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책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뭐 싱크탱크나 정부 비롯해서 뭐 여하튼 모시토라 대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4월 달에 아소타로 전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랑 만났습니다. 올해 4월에. 네. 그런데 그 2주 전에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미국에서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상간으로 1인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2인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일본의 양다리 외교다, 양다리 전략이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 감탄도 있었는데 여하튼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모시토라 대책을 구체화시켜 왔고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열심히 분주하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돌아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짝은 아베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없고요.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도 아베 없는 일본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나갈까요? 네, 그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우정을 쌓았죠. 그 2016년에 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2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뉴욕의 트럼프 빌딩으로 직접 갑니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당선자 신분에서 외국 정상하고 만난다는 거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 일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빨리 움직였고요. 네. 이게 트럼프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줬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골프도 같이 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신뢰관계를 쌓았고요. 그 당시에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카트도 직접 몰고 또 이 벙커에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장대소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조라고 불렀습니다. 아베 신조인데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조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외교다, 뭐 굴욕적인 외교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그런 이제 국내 비판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말하자면 트럼프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 수입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되면서 중국인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보복 조치로. 그래서 미국 전역의 옥수수가 남아돌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베 총리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을 내지는 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일본 입장으로는 옥수수가 전혀 불필요한데 굉장히 고민 끝에 아베 총리가 2019년 8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담 때 남아도는 옥수수를 일본이 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왜 굴욕적으로 불필요한 옥수수를 다 사느냐. 그런데 그런 이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했던 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불필요한 옥수수를 구매하는 대신에 일본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거든요. 네. 근데 당시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옥수수를 사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또 양보를 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상호주의죠. 그러니까 다자간 협력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1대1로 만나서 국가 대 국가든 뭐 정상끼리 만나서 빅딜을 통해서 결정권자가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일본 정치인 중에 이런 트럼프 성향에 맞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 것이냐. 일본에선 크게 3명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시바 총리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아소타로 전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이분은 아베 시절에 이미 트럼프하고 여러 번 만나서 대화도 했었고 지난 4월 달에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뉴욕에도 갔었고요. 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방하고 호탕하고 배짱 좋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소 총리, 아소 부총재가 가장 사실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모테기 토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세 번째 인물인데요. 이분은 아베 시절에 미일 무역협정, CPTPP 협정을 모두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이 뭐랄까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트럼프가 일본에서 제일 협상 잘하는 사람이 모떼기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셋 중에 누가 트럼프하고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냐를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사실 이 아소와 모떼기 카드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소 부총재 같은 경우는 이 자민당의 그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했어요. 그 다음에 모떼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총재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시바 총리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은 주요한 포지션에서 밀려나게 됐죠. 결국 이제 이시바 총리 자신이 결국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잖아요. 네. 유쾌하고 뭔가 직관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게 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다. 결국에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택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시바 총리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비밀 병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비밀 병기 중에 첫 번째가 네. 다카오 스나오라는 외무성 관료입니다. 네. 이 다카오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왔어요. 네. 와서 명문인 이제 카이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나와서 외무성 관료가 됐고 이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받는데 이 다카오가 이 아베와 트럼프의 전 회담 과정에 통역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카오 씨가 굉장히 영어도 네이티브지만 굉장히 명석하기로 유명해서 트럼프가 회담하면서 이 다카오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해요.
일본에도 이런 뭐 유능한 네. 이 관료가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러고 트럼프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농담이라는 거를 통역을 하면은 이 티키타카가 안 되고 맛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농담을 하면 그걸 타카오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치 있게 받아치고 트럼프가 박장대소하면은 그 과정을 재빠르게 이제 아베 총리한테 통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굉장히 많이 사서 결국 이제 다카오가 비밀병기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달에 트럼프가 재선할 것을 대비해서 이 다카오 외무성 관료를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이 트럼프 주변의 인맥을 파악하는 임무였고 아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아마 옆에서 통역 내지는 보좌를 하면서 같이 아마 만날 거고요. 또 한 가지 비밀 병기가 뭐냐면 외무성에서 저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이시바 총리를 대상으로 트럼프 토리아츠카이 세츠메쇼라는 렉처를 하고 있어요. 이 토리아츠카이 세츠메쇼가 뭐냐면 트럼프 취급 설명서라는 렉처를 특별 기획해서 이시바 총리에게 한 달 동안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외무성이 이시바 총리 특별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트럼프 2.0 시대를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병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일 관계를 아베 총리 시절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소 부총재를 트럼프와 만나게 한 것도 우리는 아베 시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신이 복귀하더라도 우리가 바뀔 건 없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줬고요. 뭐 일본은 뭐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지금 AI 혁명도 해야 되고요. 반도체 부활도 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일본은 아베 시절을 트럼프로 하여금 아베 시절과 크게 다름없이 일본은 미국과 협조하면서 함께 나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보다는 우리가 뭐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죠. 허브는 미국이 되고 일본과 한국이 강한 스포크가 돼서 양자 관계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미일 동맹 강화되고 한미 동맹 강화되고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은 한일 간의 관계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한미일보다는 한일 미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다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이 바이든 시대보다 트럼프 시대 당연히 중국 견제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뭐 일본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중국과 사실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을 완전히 한다는 건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뭐 해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과제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덩달아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만 같이 웃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시대 일본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11월 6일 날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일본 이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죠. 엔저 기조로 바뀌면서 달러당 한 154엔까지 엔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 같은 경우에 니케 평균 주가 지수가 1000엔 가까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한 4만 엔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60%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일률적으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특별히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감세라고 해서 항구적으로 소득세를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민 정책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하나 더 하자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재탈퇴해 가지고 뭡니까 이 화석 연료를 개발을 촉진해 가지고 생산 비용을 좀 다운시키겠다. 요게 이제 하나 더 있을 텐데, 미국이 지금 특히 이제 필수재 소비재에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한 97%가 수입품이고요. 가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92.9%가 중국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아마 세 가지 경로로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일본 현지 법인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제조업을 직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인바운드 수요 측면에서도 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 관광객들 다 지금 회복을 했어요.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기 침체가 오면 인바운드 수요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일본 경기 회복의 적신호로 작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재 부문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네.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본재 같은 경우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데,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자본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 자본재 부문이 일본의 어떤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의 포션도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일본의 주식 시장의 어떤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역시 엔저 효과겠죠. 엔저가 되게 되면 일본의 어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엔저로 인한 환차익을 얻게 돼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일본 국내에 있는 특히나 영세 어떤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인상되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뭐 가격을 정가하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든지 해서 흡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본은 겨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선순환 구조에 겨우 들어섰는데, 다시 이제 임금 삭감하고 해고하고 이러면 일본의 경기 회복의 어떤 시나리오가 다시 또 엉망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 기업들은 지금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때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공장 옮겨놓은 회사들도 많던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 거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 해 1,500만 대 정도가 판매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품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전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일본 기업이 한 330개 이상 포진해 있어서,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만약에 취해지게 되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업체들은 전부 다 공급망을 다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미국 국내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이나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에서 사실 걱정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AI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반도체 부활을 꿈꾸면서 라피더스라고
2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의 IBM을 비롯해서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기술 공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바이든 시대에 동맹국을 중심으로 어떤 공급망 안정화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협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미일 협력이 계속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반도체 생산은 미국 국내에서만 하도록 한다. 미국 국내에서 완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일본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일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29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오라클도 10년 동안 8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AI도 미국 국내에서 완결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게 되면 이 일본의 AI 혁명 프로젝트도 좌초될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일본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아베 총리가 그리울 것 같아요. 이런 걸 협상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아베 총리가 지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베 총리가 있었더라면 이시바가 아니라 아베가 다시 한번 총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면 사실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뭐 일본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